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 2025년 개정 노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법이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져 노사 분쟁이 상시화되고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 든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면서 붙여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둘째, 노동조합 요건 완화. 셋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 넷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이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입니다. 이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원하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례로 나타난 바 있는 택배업체 시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원청인 시사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시사는 자신들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교섭을 거부한 원청 기업의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일부 삭제하며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소극적 요건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공장 이전, 아웃소싱 결정 등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단체 교섭의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번째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노조 존립과 조합원 생활을 위협하는 과도한 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는 과거 쌍용차 사태처럼 거액의 배상으로 노동자가 파산하는 일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법원의 배상액을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Q&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어떤 점들이 변화할까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판단한 후에 다시 교섭 요구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별로 세부 기준을 검토하되 작업 지시와 통제 수준, 작업 환경 결정권, 보수체계 통제, 근로시간 관리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부수적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대해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청이 원청 소속 근로자 또는 다른 하청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노조법과 판례에서는 당의 사업과 관계 있는 자는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하청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은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욱 교수의 설명을 통해 향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입니다.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원청 단위와 하청 단위를 구분해 교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청 단일화 시 원청 노조의 교섭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째, 사용자성 증명 단계입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제별 창구 단일화 방식입니다. 하청 노조가 교섭 의제를 기준으로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면 동일한 의제를 가진 하청 업체 노조들이 공동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의제별로 교섭 창구가 따로 형성되지만 비슷한 요구사항을 가진 노조들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용자성 증명, 의제별 단일화라는 단계별 절차를 통해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도 합법적으로 교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교섭 의제는 주로 임금, 복리후생이나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 내용이면 판례가 인정한 의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원하청 근로자 간 차별 시정, 불법 파견 해소 및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금지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사안들입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고용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개정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고 특히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퇴직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고용 의제에 대해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청업체가 여러 개, 특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의제가 다른 복수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제인 경우 특정 하청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다른 하청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체 협약의 효력은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제라 하더라도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해고 회사의 사업 축소 사업 부문의 정리, 생산 공정의 해외 이전 결정 또는 해외의 생산시설 투자 결정, 사업 부문이 양수도나 회사의 매각 인수 분할 합병 등의 M&A 거래, 기존의 직영으로 운영되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결정 등 사업상의 결정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를 제한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의제로 선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단체 교섭해야 할까요?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 결정을 이유로 한 파업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외 투자나 공장 증설처럼 근로조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만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 향후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근로자의 참여 정도와 관여 정도를 고려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들의 쟁이행위 가담 정도나 손해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개정법은 책임 비율을 법원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의 가담 정도나 손해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연 컨설팅 그룹은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분적 접근보다는 원화청 구조 전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진단, 대응 전략 수립, 개선 과제 및 대응 솔루션 도출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는 원화청 간 계약 구조 및 리스크 영역을 파악해냅니다. 무엇보다 실질적 지배력 징표 도출을 위해 산업 및 업종의 특성에 맞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판례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지배력 진단 툴을 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한 기업들도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관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대응의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ECG는 기업의 원화청 구조 내에서의 해당 기업의 포지션과 다양한 계약 상대방들과의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 수준을 그룹핑하여 ECG가 자체 개발한 3x3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 방향을 도출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노사관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큰 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전략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면 이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적 지배력 개선과 집단적 노사관계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의 전략 아래 해당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세부적인 하위 과제들을 도출하여 각 과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며 실천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화청 구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기업 모두 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5개월여의 기간은 대응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개월간의 대응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이연 컨설팅 그룹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화면에 표시된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